정치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독일에 계신 동안에 유럽계 민주화운동에 조직하시면서 앞장서시면서 박정희 유신 시대를 물러가게 한 아마 기본 단체가 되지 않고 민주유럽인가? 네, 그렇게 된 줄 아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숭실대에서 가르치시고, 쭉 2003년, 82년에 오셔서 2003년까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유네스코 거기 본부에서 세 가지 역할을 지금까지 11년째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위원 교육위원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아시아부 한 줄도 하나 맡으셨고, 최근에는 무형문화 거기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 오시게 된 것은 멕시코에 또 다른 일이 계셔서 LA 들으시면서 또 우리 교회 소문을 들으시고, 지난번에 사모님 되시는 손덕수 교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또 많이 들으시고 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같이 오시게 돼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계, 학계, 종교계, 또 세계, 아시아, 유럽계 다 아시니까 경험하신 거 나누고 싶으신 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도 또 궁금했던 거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우리 이상열 박사님 빨리 인포메이션 찾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상열 박사님 나오시죠. 평화의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저도 오늘 참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정말 귀한 설교 말씀 오늘 참 들을 수 있었고, 저도 사실 장로로 있습니다만은 평신도지만 사실 저도 예장 우리 박신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 아들인데 저희 집안도 지금 기독교 올해 4대째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마가도를 낳고서 꼭 목사를 만들겠다고 성경 이름 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2, 3년인데 사실은 영어는 사무엘이로 제가 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바칠 아들이니까 특별히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정말 한나처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선 어려서부터 이제 늘 업고 새벽 기도에 다니고 그래서 저는 또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좀 겹치면서 그래도 그냥 조금 인문학을 좀 하고서 제가 신학을 해야지 그냥 신학교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약속은 철학과를 마치고 제가 신학을 한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철학 공부하고 들어서 제가 59년도 이제 서울대 입학인데 60년에 4.19 났지 않습니까? 4.19 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5.16 생기고 막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이게 내가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여동을 했는데 그러나 졸업하고 제가 광나루 장신대 신학교 입학은 했어요. 입학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들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군대부터 마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장교로 가가지고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대학원 마치고 나오니까 그때 제 의식이 조금 변화돼서 그냥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와 사회 문제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이제 강원영 목사님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63년, 65년 그래서 교회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경동교회 제가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고등학교 열심히 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자라기는 동신교회에서 자랐지만은
하루에 예를 3번, 4번씩 보면서 꼭 영락교회 가서 한경진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삼부일에 가서 강원영 목사님이나 김재일 목사 설교 듣고, 이래서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저의 모델은 이제 한경진 목사와 강원영 목사 두 분이었는데, 결국 의식이 그렇게 차츰하더니 강원영 목사님이 결국 이제 이런 사회운동까지 하시니까 내가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한번 제가 상담을 드렸더니 와서 일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 박신아 목사님이 이제 거기 저 후배로 간사가 되셨지만 거기서 한 2년 있는 동안에 이제 독일하고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하려다가 이제 그때 뭐 예일대학에 다 입학서까지 해놨는데 아무래도 사회 철학하려면 독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으로 갔죠. 그 독일 교회도 장학금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독일 유학하는 동안에 그냥 유신체제가 나오고 뭐 70, 제가 68년 말에 갔는데 뭐 점점 한국의 민주화가 어려워지고 그러더니 72년에 유신이 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부끄러워서 그런지 또 뭐 데모하고 학생들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라도 이제는 깃발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3.1운동도 결국은 그 3.1운동 난 해 2월 28 독립선언을 동경에는 유학생들이 먼저 해서 그게 들어가서 불을 일으켜서 3.1운동까지 났으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먼저 이걸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3년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74년 3월 1일에 3.1운동 55주년 되는 3.1운동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들 55주년에 이름을 내고 성명서를 만들어가지고 본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 사건인데, 유신반대 깃발을 먼저 들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지금 윤길상 목사님이 회장하시던 재미 국민기독학자회에서 이제 4월 달에 총회하는데 그때 와서 또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스토니 포인트에서 그때 이제 할 때 저도 가서 이제 만나서 여기서도 또 그런 조직운동이 생겨서 해외 민주화운동,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네트워크가 생겨서 그래서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뭐 동일 방직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참 해외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또 김대중 씨가 사형원도 받고 그럴 때도 우리들이 뭐 탄원서 써서 빌리 브란트 노벨상 받은 사람 뭐 서명 받아가지고 이 해외 여론이 그만큼 일어나서 결국은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그냥 학생 데모만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신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광주 사태 나고 그랬지만 이제는 좀 고국에 돌아가서 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82년에 귀국해서 뭐 한 13년 동안 그냥 반망명 상태로 독일에 있다가 학위는 그동안 끝냈습니다만 이제 마침 숭실대학 철학과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 교수직으로 있다가 뭐 처음엔 조용하게 이래 지냈는데 아무래도 민주화도 민주화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갈등과 대립과 이 전쟁 기업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항상 군인들과 군사 독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 북에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다 독재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전쟁 나면 다 망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에 기울였던 우리의 힘을 결국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참 80년대 와서 제가 사실은 평화의 철학, 평화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NCC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평화통일운동을 많이 해서 88년에 이제 우리 유명한 기독교 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일으켜져서 결국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대탕트가 생기는 과정에 사실은 남북 고위급 회담도 생기고 그래서 91년이면 남북 합의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그래서 햇볕 정책까지 하게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 평신도로서
제가 목사는 못 되었지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90년대에 쓴 책도 이제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이라는 거, 또 평화의 복음과 통일의 사명이라는 두 권을 제가 써서 내면서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평화 통일 운동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글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87년에 우리가 평신도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길교회라고 아마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교사는 한환상 박사하고, 그 다음에 김성 철학과 교수하고, 저하고, 한신대도 김창남, 또 민영진 목사 이런 분들이 의뢰해서 우리가, 목사님 계신데 안 됐습니다만, 한 목사가 독점하지 말고 강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벌써!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교회를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절대 월급 받지 말고 절대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교회 만들자. 그래서 87년에 우리가 세길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환상 박사는 사회학이고 이제 저는 또 정치 철학이고 길성 박사는 종교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자는 이제 한신대 신학 교수 김창남 신학전문가 한 분이고, 이렇게 그다음 민영진 박사는 이제 구약부 신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제가 한 7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교회의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지금은 또 제가 현대교회, 기성교회, 이제 뭐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잘 못했습니다만,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참기교회 여러 가지 모범적인데, 제가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 증을 한 들어서, 여기도 평신도의 강단을 허락하는구나. 이 교회가 그런 씨앗이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다만 한 5분뿐이라도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델이면 참 정말 좋은 교회가 앞으로의 세대는 아마 그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실험을 하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지능적 복음주의라는 말 제가 처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우리 다 복음주의죠. 정말 복음을 바르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복음주의가 문제가 되느냐. 순복음도 문제지만은, 정말 가짜 복음주의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참 복음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독일에서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의 싸움이, 그 보수파를 복음주의파라고 그래요. 에반게리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은 이제 에큐메니칼, 칼인데, 그 복음주의와 이제 이 교회 통합적인 에큐메니칼 그 두 그룹이 이제 나눠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 아까 단점 잘 말씀해서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독일이나 이제 제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 시행연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 에반게리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복음주의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의 맹점은 뭐냐면 정말 도그마틱한 겁니다. 복음주의를 굉장히 자기 사람들의 도그마틱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밖에 다른 신앙은 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독선적인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질 않아요. 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비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우선 타교단이나 타종교회도 우리가 진리가 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연합 정신과 이제 화합의 정신이 있고 평화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사회 참여, 우리가 혼자 믿고 구원받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사회 전체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여기에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다, 참 축복이다, 우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뭐
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싸울 건 없고, 그래서 사실 복음주의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장단점을 서로 교류하면서 하면은 이제 뭐 상호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이 정치 권력 문제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사랑의 교회 얘기도 하고 제가 가끔 거기도 가봅니다. 가서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그냥 이 김일성 따르는 종북주의자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까지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정말 어떻게 평화를 이룩하고 앞으로 또 가라고 공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는데 다 멸망하고 마는데, 그래서 이 화해의 정신과 평화의 정신을 일으키는 정말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제가 LCC에서 이제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제 제가 80년대부터 통일위원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쭉 참여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교회 기독교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이제 해오면서 우리가 뭐 때로는 종북주의자를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친북이다 뭐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오해와 를 뚫고서도 우리가 도산서 선언에서부터 우리 원수된 자들과 하여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아가지고서는 한반도에 우리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고 이해하고 하여튼 포용하고 잘못은 서로 용서를 해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다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LCC 운동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지난 8월 15일에 참 정말 특별한 그 남북 간의 좋은 협의가 돼서 우리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교회 대표단 19명이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구세군 교단장들하고 이제 총무하고 저희 통일위원 몇 사람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봉숙교회에서 이게 참 8월 15일 날 바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 기도를 하면서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봉숙교회 성가대 합창하는 걸 다 녹음해온 게 있는데 그걸 가져올 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 못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두서없이 그저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지나온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사회 정치 철학을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 민족 갈등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이제 저를 유네스코 위원으로 뽑아가지고서 이제 제가 사회과학위원장을 한 10년 이제 했는데, 90년대 말에 와서 유네스코가, 특히 이제, 2차 대전 끝난 지 45년에, 끝난 95년에 50주년이 되면서, 보니까, 이념적인 전쟁 위험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마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은 없어졌는데 유명한 헌팅턴의 이제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이 93년에 나왔거든요. 결국 문명 간의 이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전쟁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문명 충돌론이 굉장히 이제 특세하면서 유네스코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화 간,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은 또다시 2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오히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죠. 미국과 소련이 꽉 쥐고 이제 장악을 하니까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이 혼자 전 세계를 독점하고 시장 경제가 확산이 되고 자본주의 확대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족 간의 갈등이, 종족 간의, 문화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국지전이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사실 전쟁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니아 전쟁,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져서 지금 6개의 공화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에 러시아 정교파가 있고, 카톨릭파가 있고, 크로아티아는 카톨릭, 거기, 그 다음에 또 회교가 있고, 이 세 종교가 대립하면서 쫙쫙 갈라지니까 뭐 5개, 6개 공화국으로 갈라지고 전쟁 치렀죠. 그 다음에 무슨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소말리아 전쟁, 다 종족 간의,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인해가지고서 전쟁이 더 많아지니까 사실 유네스코가 생긴 건 평화를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유네스코가 탄생한 거는 유엔 총회나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중에 각성한 지식인과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1차 대전 끝나서 국제연맹 만들었더니 리그 오브 네이션 만들었더니 금방 파시즘, 나치즘이 나오면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더 공고한 어떤 국제적인 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도중에 사실은 유럽의 지성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들어있었고, 유명한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합을 다시 세워서 했지만은, 이렇게 정치적인 결합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쟁을 막으려면은, 이건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는. 국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정신문명을 평화적으로 만드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전쟁을 방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과는 별도로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서 따로 결속을 해서 만든 것이 유네스코입니다. United Nation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Organiza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런던에서 45년 11월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조직이 되면서 창립 선언문을 그때 만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는 유명한 첫 구절이 그겁니다. 바로 since the war begins in the minds of men, defense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also in the minds of men. 전쟁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평화를 보호할 수 있는 장벽도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과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결국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결국은 세계 평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가들끼리면서 협약하고 전쟁하지 말자 하고 했다가는 또 뒤집어가지고 전쟁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전쟁하지 말자고 약속해놓고도 결국은 지금까지 한 150여 건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수천만 명이 죽었죠. 우리도 6.25 전쟁에서 우리 300만 우리 동포들이 죽었고, 지금까지 전쟁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다 평화를 심는 일, 이걸 계속해야 되겠는데, 유네스코가 창립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떻게 유럽에서 1000여 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온 나라들끼리 어떻게 독일과 불란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서 서로 총을 쏘고 백발 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느냐. 그걸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다. 교육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독일 교과서하고 불란서 교과서를 비교해보니까 전부 서로 이웃나라를 비난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쪽에 문화가 없고 야만이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이 영국, 독일, 불란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이해 교육이다.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라는 요즘 말로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그것이 새로 나서 유네스코가 50년대에 제일 먼저 시작한 운동이 국제 이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불란서, 뭐 영국이 다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서로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 이 국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엘리트 학생들은 전부 다 해서 무조건 1년 동안은 가서 이웃 나라에서 살고 독일 애가 불란서 가서 또 불란서 말 배우고 불란서 그 음식 문화 다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런 의식을 갖다 보죠. 또 불란서 애들은 또 독일 와서 이렇게 하고 영국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사실은 그 유럽에서 굉장히 50년대 그런데 철저하게 국제이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이 뭐 그렇게 해서 공동시장이 되고 뭐 지금은 유럽 공동체가 돼가지고 돈도 하나로 쓰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서로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그 역사적인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래서 교과서도 고치자. 교과서를 보면은 뭐 보불 전쟁의 역사라든가 뭐 비스마크가 통일할 때 역사라든가 1800 몇십 년에 했던 것들이 서로 다 나라마다 다르게 기억 전부 다 써있더라고요. 서로 자기들은 잘했고 이웃 나라는 못했고 다 이웃 나라가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가 권유해서 그러면 불란서와 독일의 그 언론 그 교육학자나 역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역사책을 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그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독일은 지금 게오르의 카트 연구소라는 유명한 그 폭스바겐에서 뭐 몇십억 불 지원해가지고 한 교과서 연구소가 있잖아요. 전 세계 교과서를 다 갖다 놓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역사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그 운동을 확산해서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로 유네스코의 권유를 받아서 이런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한중일 또 남북한 갈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마침 이제 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참 저희들이 좀 평화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유네스코 총장이 그 맞추라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세서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갈등 지역에 있는 아시아 나라의 교사들을 훈련하고 교재를 바꾸고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 산하에 그걸 둬서 제가 제가 초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국제 이해교육원 원장이 돼서 제가 4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사들하고 일본 교사들하고 150명씩을 매년 교류하면서 와서 2, 3주일 체류하고 이제 우리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 일본 교사들이 와서 한국 가서 한 3주 있다 보면 나중엔 뭐 정신대 할머니도 보고 이거 다 하면서 저 천안과 독립기념관도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되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착취하고 했느냐. 눈물들을 흘리면서 이제 막 안고 돌아가고 사실 그런 걸 쭉 해서 지금까지도 교류가 되고 있는데 이 아베 정권은 전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뭐 그런 시민운동이나 이제 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정말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1910년대 2차 대전 나기 전후의 상황과 너무나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비슷하다고 게다가 뭐 독도 문제나 전각부의 열도 때문에 지금 또 중국하고 저렇게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로 협박하고 이러니까 일촉즉발이면 전쟁이 날 수 있다. 사실 금년이 2014년이 1차 대전 난 지 10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가시면 그 1차 대전의 원인과 그거에 대한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독일과 영국과 불란서 이런 고도의 문명가가 서로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오직이 황태자 뭐 죽었다는 얘기 소문 하나 퍼지면서 그냥 몽유병자처럼 전쟁에 말려들었다. 그래가지고서 수천만을 서로 죽이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라는 거는 뭘 잘못하면 우연히 일어난 그 총 한 발에 그냥 확정이 돼가지고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이 연대의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태 지역에서 그런 교육도 이제 제가 해서 지금 제가 물러나고 나서 3, 4대째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제 그 일본, 중국 또 뭐 뿐만 아니라 동남아 뭐 동북아 여러 나라 교사들 데려다 훈련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래도 또 지금 그 우리 한국하고 그 일본의 그 계몽적이고 좀 진보적인 학자들 해서 교과서를 같이 만든 거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그 하는 그걸 말고도 우리가 대안으로 만든 교과서를 해서 또 그걸 쓰는 이제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 문화와 이런 걸 통해서 의식을 계몽하고 고쳐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데 정말 우리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평화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참 어렵고 정말 이 평화의 의지와 뜻을 바르게 심어서 자라게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복음을 따르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나 또 평화운동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해서 이 평화의식이 자라고 또 평화운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사실 학교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유네스코가 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서 이 일을 좀 계속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04년에 다시금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서 교육과학 문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실천적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사실 북한 교육성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북한에서 이제 우선 도와달라는 것부터 좀 도와주자. 그래서 제일 뭐가 필요하니까 교과서 인쇄기가 필요하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종이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북에서. 그래서 이제 우선 대한제지사는 종이를 한 200톤씩 매년씩 보내는데 이 종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쇄 시설이 형편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옥류교 건너편에 이제 그쪽에 남쪽에 그 교육도서 인쇄 공장인데 가보니까 57년도에 소련에서 만든 이렇게 덜거덕 이렇게 찍는 그런 인쇄기가 2대가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번이나 나와요. 뭐 생산할 수 있는 게 다 안 돼서 아이들한테 4아이당 교과서 한 권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다 연필 한 자를 못 쓰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후배에게 물려줘서 3년이 지나야만 교과서를 교체합니다. 이거 밥은 굶어주지만 이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교과서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한교과서 주시려다 조치원 공장에서 새로운 윤전기를 딱 하는데 낡은 거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데 버릴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북한에 좀 보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10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하리스 200이라는 걸 사왔는데 50억짜리인데 그거 그냥 버리기 좀 아까운데 거기서 가져갈까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강산에 불러가지고서 이제 이런 기계인데 가져가겠냐. 이거 쓰던 건데 그거 처음에 그러더니 이제 그 기계 설명서랑 전부해서 보내니까 북에는 그렇게 사도 인쇄를 1시간에 3,000장씩 찍어내는 인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럼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쇄기가 여기서부터 저기 38m예요. 큰 공장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인쇄기가 나온 사도 인쇄기인데 그걸 6등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하나씩 6개가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남포항으로 실어서 보냈는데 그날 그 해가 또 무슨 농정이가 거기서 폭발 사고가 내가지고 제대로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막 이렇게 추워진데 거기 몇 달을 놔뒀더니 그 속에 물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얼어서 그냥 또 이게 이 돌아가는 게 뭘 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 부속품을 또 17개를 다시 또 끌어내가 남한에 가서 또 갈아가지고 고쳐가지고 보내고 또 그렇게 했더니 전기가 380도가
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뭐 350볼트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볼테이지 또 충전하는 기계 또 몇천만 원짜리 사서 보내고 그랬더니 뭐 또 60암페어가 돼야 되는데 또 50암페어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컨버터를 또 뭐 사서 보내고 하여튼 3년이 걸렸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는 전기줄이 또 거기서 가야 되는데 이 구리 전선줄이 있어야 제대로 380볼트가 되는데 그 무슨 니켈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줄까지 좀 사버려요. 그래서 그게 변전소에서 올 때 250m인데 제가 3배가 750m 구리줄 13mm짜리 해서 1,700만 원 주고 사는 그것도 보내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뒤에 가서 그 다음엔 또 그 사이에 또 핵실험을 했더니 또 그 기술자 3사람을 보냈는데 전부 또 전쟁 난다고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사람 빼내오면 다시 우리 못 들어간다. 내가 협박을 했어요. 그러고 교과서실에 사령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퇴하면 일도 못하고 하면 우리가 신뢰 얻어서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 뭐 가족들 때문에 뭐 이거 내가 전쟁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럼 그 기술자 중에 2사람만 내고 1사람은 남겨둬라. 타협을 해가지고 1사람은 남겨두고 이제 2사람만 나와서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또 다 무산되고 괜찮은 거예요. 뭐 핵전쟁 날 것처럼 그러더니 다시 이제 들여보내가지고서 해가지고 이제 그 11월에 그 실험식을 하면서 이제 회장식을 했는데 올라가서 제가 그 학교 선생님 몇 분 데리고 가서 이제 가서 거기서 산수 교과서가 사도신설에서 쫙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찍은 걸 봤는데 그래서 좋은 종이에다가 그래도 그 색깔 있는 쇠에서 교과서가 나오게 됐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남북이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지금 제가 그때 한 그 모델 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길만 열리면 돕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정권에서 지금 잘 허락을 안 하니까 지금 그게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유네스코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사실은 2008년에 다 정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러났었는데 또 이상한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센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일을 다시 맡게 됐는데 그 유네스코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과학, 문화에 대한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문화유산 가지고 72년에 이제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에집트의 아스완 댐을 만들면서 유명한 고적들을 갖다가 무진장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문명사의 중요한 문화유적들은 보호해야 된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절대 헐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게 72년 세계유산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문화유산은 함께 보존하자. 세계유산으로 월드 헤리테이지로 등록하자.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생겨서 이제 세계유산 등록이 된다. 여러분 잘 피라미드 등록돼 있고 만리장성도 등록돼 있고 타지마할도 등록돼 있고 그런 정말 전쟁이 나도 절대 거기는 폭격하지 못하고 이런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이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에 한 800가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할 때도 이제 제가 제주도 화산섬을 이제 자연유산으로 등재했고 창덕궁하고 이제 불국사하고 그 해인사 그 몇 가지를 이제 등재했는데 얼마 전에 남한산성도 이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80년대, 90년대 와서 어떤 의식이 생기는가 하면은 문화유산이라는 거 이렇게 보니까 왕궁이나 석탑이나 이런 기념비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예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인간의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정신유산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건물이나 무슨 뭐 빌딩이나 이거는 그냥 뭐 수리하고 이런 잘 보존이 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문화의 유산은 어떻게 보존할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하다가 사실은 그 우리 민속이라든가 그 전통 그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자꾸 세계화되고 기술화하고 또 산업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쇠락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여러 나라의 후진국이 독립해가지고 뭐 경제 원조도 많이 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 개발사회학에서 그 독일에서는 인티비클 소시올로기라고 합니다만 디벨롭먼트 소시올로지스트들이 70년대, 80년대 이제 연구를 해오면서 보니까 외부 원조만 줘가지고 하는 후진국은 내부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이게 다 독재에 휩쓸려가지고 낭비가 되고 발전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내부적인 문화적인 능력이 있는 전통 문화가 있는 데서는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발전시키더라. 그래서 사회학 이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엑소제네 디벨롭먼트, 엔도지인 디벨롭먼트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내생적인 발전과 외생적인 발전.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은 이거는 효과가 잘 없고 내부적인 자생력에 의해 가지고 그렇고요. 외부 원조가 들어오더라도 그래야만 제대로 발전하더라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그런 데서 보니까 결국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빨리 발전하더라.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저는 이게 많이 아프리카나 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한글의 영향이 큰 거예요. 한글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이런 문자가 생겨가지고서 우리가 국민 계몽을 빨리 할 수 있고 문맹자 없애고 그리고 우리 사고력, 창의력 도울 수 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도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이거 주머니 놓고서 다 이렇게 해서 막 통신도 하고 하잖아요. 글자가 24자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아야어여 이거 뭐 몇 자 가지고서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글자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영어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해보니까 한 중국말 가지고서 제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중국말은 지금 한자가 수천 자니까 그거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일본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내용 가지고 한번 시켜보니까 일본말이나 중국말은 우리말보다 속도가 3배, 4배가 더 느려요. 이게 우리가 참 식민지를 해도 뭐 30몇 년밖에 안 해서 언어가 없어지지 않았고 또 전통 문화가 이렇게 지켜져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필리핀 같은 나라 참 우리보다 한때는 뭐 미국 지원 받아가지고 잘 살고 뭐 72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GNP가 높았는데 지금 왜 저렇게 발전이 안 됩니까? 결국은 400년 동안 스페인의 독재 지배를 받아가지고서 말 다 없어졌잖아요. 좀 따갈로 하지만 그걸로 전체 국민들이 다 통하지 않고 결국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구는 제가 보니까 15%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그런 효과가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언어가 모든 정신문화의 기본입니다. 문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뭐 라오스니 미얀마니 뭐 이렇게 하면 종족이 30개 40개인데 말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불란서가 지배하면서 불어로 그렇게 했지만 국민학교 정도까지만 강요하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문화와 이제 이런 그 창의적인 기술, 그러니까 노래, 춤,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래프트, 공예, 이런 데 대한 그 기술과 그리고 그 사회 규범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를 키워놓은 나라가 빨리 발전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하고 늘 늙고 억눌리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2003년에 새로운 협약을 만든 것이 이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고 하는 이건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전 세계 나라들 가입을 시켜가지고 이 규정에 따라서 자기 나라에 있는 글자 또 문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음악이나 춤이나 노래나 연극이나 그다음에 또 축제 같은 거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술과 어떤 지식 지혜 같은 거를 등록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것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대표목으로 등재를 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티브 리스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쟁해서 한 300여 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종묘 제대학하고 판소리 하고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우리 아리랑을 등록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김치를 갖다가 등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중국 침수를 갖다 등재를 했고 우리도 사실 우리 그 동의보감이나 이거 나온 침수를 갖다가 나중에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의 우수한 이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면서 그것을 보존시키고 발전시키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게 전파해서 이웃나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문화유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자. 그러려면은 조금 여유 있는 나라가 이것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다가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좀 이웃나라를 돕는 일을 해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48나라인데 좀 태평양 지역, 중앙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 좀 돕는 일을 해라고 유네스코가 결정했는데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벌써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2011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인 협력 사업을 하도록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또 저를 또 불러가지고 초대 원장을 좀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국제적인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은퇴했는데 다시 불려가서 지금 3년째 지금 그 센터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멕시코 바달라라에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 무형유산 전문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유형유산에서는 이제 가령 지금 남대문 지금 복원할 때도 문제지만 전통 기와를 갖다 하고 뭐 그렇게 해야 색깔도 안 없어지고 그러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텐시티라는 게 이 진정성과 이제 원래 있는 대로 복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주 철학이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제 유형유산은 그렇지만은 무형유산은 원래대로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면은 발전된 그것을 원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오텐시티 문제가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자꾸만 그 뭐 만리장성이나 뭐 피라미드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이 깨지면 그때 벽돌 하나 끼우고 뭐 남대문 기재 나무 갖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 노래나 춤이나 지금 그런 유산은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데서의 이제 그 질적인 판단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오텐틱한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대표성과 이 진정성의 문제에 관한 그 협약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절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해서 와서 발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만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아리랑을 갖다가 등재를 했지만 사실 우리 민족에서 참 아리랑만큼 중요한 그런 노래가 없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근원이 분명치 않아요. 강원도 사람은 정선 아리랑이 제일 먼저라고 밀양에서 가면 밀양 아리랑이 먼저라고 또 우리가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리랑은 방해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논쟁이 심한데 그냥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런 그 흥얼거리는 그 가사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지금 그 노래의 사실 이제 경복궁을 만들 때 이제 대원군 때 이제 전 팔도 강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때 아리랑이 이제 많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곡이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아리랑 한 거는 사실은 1928년에 나온규가 아리랑 영화를 만들면서 확정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규가 그 만들 때의 가사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1절 그것만이 1, 2, 3절이 있었는데 그 3절의 가사에는 그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이 됐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아리랑 뭐 한탄 한 말 좀 나다 3절은 하다 안 되면 불을 지르자. 일제시대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나온규는 청진에서 학생운동하고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민족 계몽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말병난리 하는 건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한을 얘기했지만 2절, 3절에 가면 가사가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가사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 전국에 막 퍼져가지고 이게 민족의 노래가 되었는데 이런 역사도 이제 다 발견해서 무엇이 진정한 아리랑의 진짜 가사냐. 학자들이 지금 조사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아리랑 가사가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번에 지금 신청을 했어요. 이번 11월에 파리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북한 아리랑이 이제 등재가 될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뭐 그 아리랑 가사인데 거기 뭐 김일성 찬양도 있고 뭐 다 들어갑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갖다가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인데 우루과이가 나서가지고서 막 탱고 우리가 먼저 쳤는데 하면서 뭐 난리 쳐가지고 싸워서 그러면 너희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탱고는 지금 우루과이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공동 등재로 지금 돼 있어요. 공동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 삼바춤 하면 또 뭐 너희 거냐 그래서 이웃나라도 공동 등재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당지에서 유명한 그 줄다리기 이제 한 10,000명이 모여서 하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농사짓.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 네 나라가 공동 등재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유산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민족의 단결력과 정체성과 또 어떤 그 힘을 주는 그런 지혜의 보고들을 우리가 이 5가지 카테고리의 무형유산이라고 해가지고 등재를 시키고 이거를 특별히 나라가 교육을 시키고 후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문화를 발전시켜서 지속 가능한 그 발전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이 무형유산 협약의 정신이고 또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기구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가 평화를 위해서 탄생했는데 그 사이에 뭐 교육, 과학, 문화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또 뭐 물 문제다, 환경 문제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네스코가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유네스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또 이렇게 문화 유산 분야에서 이렇게 유형에서 무형으로 오면서 점점 정신문화 앞으로 우리가 서원 문제라든가 뭐 향교 문제라든가 우리 전통사회에 가졌던 좋은 점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들을 막 그냥 천시하고 뭐 그런 다 이게 다 교육의 문제고 우리 전통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복원시켜서 정말 이 정신문화를 바르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경험담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찾아뵌 인사말로 대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1시간 하시는데 꼼짝도 안 하시고 경청하시고 아마 이런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귀한 얘기 해주셨고요. 유네스코를 알긴 알지만 그 역사적인 그 뒤에 철학이라든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우리가 오늘 더 자세하게 배우고 또 이 자세하게 배운 내용이 우리 교회 평화교회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목적하는 평화, 또 화해, 통일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뭐 유네스코 경험을 중심으로 쭉 얘기해 주셨지만 그보다 제가 아까 더 많은 그 경험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의 되어간 뭐 정세라든지 또 사회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을 몇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아주 갈급할 것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먼저 저희는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렬 교수님, 제가 순천대학교 출신이거든요. 한번 제가 나오던 해 하고 오셨던 그런 그룹에 그래서 반갑게 들었고요. 많이 익숙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정치 철학 박사님이시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네스코는 UN 산하의 유네스코로 알고 있는데, 그 별도의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산하가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UN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이제 아마 몇 년 후에, 유엔을 떠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야당도 그렇고, 한국의 여당도 그렇고, 반기문 씨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통의 그 생각을 많은 얘기가 소랑설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적에, 거기에 마침 같은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이 박사님께서 반기문 정부가 생긴다면 그 정부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야무집니다.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 한국 정세는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던데요. 여기서 방송, 텔레비, 저희들보다 더 많이 경청하시고, 소식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돌아가시는 정세 다 잘 아시니까,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에는 반기문 총장을 추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정치가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누가 띄운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가는 법이 없고요. 좀 천거된 인물들 다 박원순 김무성 해서 별의별 사람 다 이름 모르지만은 몇 달 뒤를 알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또 금방 바뀌고 이렇게 돼서 참 한국 정치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데가 없다.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 와서 이제 이번에 주한미 대사도 김성식에서 바뀝니다만 그 대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정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떠나기가 싫다. 변화무쌍하니까. 한번 안철수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글쎄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 멘탈리티와 정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몇 년 뒤를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많은 야당 정계 개편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반기문 씨 자신이,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정치인 아니다, 이런 것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한국 정치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고 해서 그 이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명목상으로 실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무대가 아니죠. 지금 요새 야당이 돌아가는 것도 이제 보면 알지만, 정치 구조와 실세들이 이제 자꾸만 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들어 모시겠다는 사람이 그대로 있느냐, 자기 사람이 있느냐, 자기 조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정치를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워낙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좋은 인물이죠. 제가 유네스코 한국인의 사무총장 할 때 외무부 장관을 하셔가지고, 전 그 집에도 여러 번 가고, 외국 손님 왔을 때 같이 대접도 하고, 그래서, 압니다만, 신사죠. 스마트하고, 이제, 그런 외교관으로서 좀 훌륭하고, 이제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금 있는 그 전에 코피 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무총장 대여에서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요. 사실상 지금 국제정치 이슈를 가지고 제대로 따라가면서 좀 시리아 문제나 이런 전쟁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이라크에 전쟁 나고 그러면 이거 뭐 폭락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말만 듣고 한다는 평이 그냥 뉴욕에 쫙 깔려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재임은 했지만 성공적인 사무총장으로 퇴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세계전쟁도 막고 뭐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7, 8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앉아있으면 남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남북한 문제 갈등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유엔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핵 문제 있다 하지만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사실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또 뭐 앞으로 이제 뭐 남았으니까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과연 성공적인 유엔 사무총장,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문명 간의 이 갈등과 전쟁이 하는 세상에서, 그걸 좀 기대해보고, 또 설사 국제정치 무대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국내 정치 무대에서 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데 대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냥 기대를 해봅시다. 또 된다고 해서 저하고 뭐 제가 특별히 뭐 그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는 한번 해보자는 네, 아주. 선생님, 운동을 시작하실 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뭐, 한국의 정계하고 관계에서 또 사회, 또 교회, 네. 말씀해 주시고. 질문 없으세요? 다 말씀하셨나봐요? 네. 저기, 신양님? 목사님, 목사님. 왜? 교우들 먼저. 아니. 목사님 등도 안 신양님 먼저 양보하셨어요. 네. 저기 우리 이 박사님 오랜만에 참 좋은 말씀, 유네스코, 유엔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는 뭐 지금 유네스코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성 속에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최소한도 소련과 미국이 배치되어 있을 때는 미국의 경제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왔는데, 이제 80년대 레이건오믹부터 시작되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가 더구나 80년 말에 보시면 소련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역이 이제 변질되고 몰락된 이후에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뭐 지금 다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영기업체를 다 민영화하는. 그 다음에는 디레귤레이션. 정부가 모든 사업, 경제 체제를 레귤레이션들을 해서 잘해서 이것이 규제 완화. 그러니까 행포를 막게 하는 그러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소셜 웰페어를 다 리듀스한. 그 세 가지로 해서 이제 거대한 자본이 이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동리에 있던 빵집가들도 다 장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자본이 전 파리밖에 안 갑니다. 그 큰 자본이 이미 형성을 해서 불러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 이런 상태도 지금 아주 급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미국의 지금 뭐 한 390밀리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부의 지금 4%, 45%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50%를.
우리 한국이 지금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구조가 그냥 개인들의 평화적인 평화를 갈망하는 그 교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UN, 국제적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죠? 어려운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어려운 문제. 목사님 말씀에 암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비판 많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중산층이 늘고 지금 이번에도 해외여행 나오는데 그냥 그 A380 그 500석 좌석이 꽉꽉 차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이제 휴가도 많이 즐기고 이제 그런 면으로서는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런 인간화 문제 가지고 계속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서 보면은 빈부격차의 차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게다가 노인 자살률이 지금 거의 10년 전에 2배가 됐거든요. 지금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살자의 한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에요. 60대 이상, 지금 60대 이상, 여기는 그래도 다 연금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일단 자기 재산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월 20만원씩 최소한도 이제 주겠다고 하는 게, 극빈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풀칠이라도 해라 하는 식인데, 그것도 이렇게 자손들 있고 저기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노인복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금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너무나 좀 왜소하고, 공무원연금 따지면 다 빚어져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신자유주의 속에서 계속 이제 외면적으로 성장하지만은 내실은 상당히 빈약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부동산값 올려가지고서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막 찍어내서 하지만은 이제, 이건 얼마 안 가서 지금 벌써 지금 나라, 개인들 지금 신용카드랑 빚이 1,000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가서 왕창 일본처럼 이제 폭락하고 부동산 시세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확 무너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빚 못 갚는 사람 나오면 자살자 나오고 노숙자 나오고 계속 우리가 IMF 때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이제 그냥 부양책만 써가지고 빚 얻어서라도 자꾸 집이라도 사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결국 경기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잘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더군다나 최소 한도의 일본이 생존권인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자살자들 보면 유명한 감독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이것도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미신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자기 모멸감과 우울증과 이런 것이 오면서 이제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 자살은 없어요. 그런데 다 살만하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미신을 못 지킬 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이 사회가 불건전하고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이 정말 위험사회의 수준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야당 세력이나 이런 건전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이제 독일에서 정치하면서 독일의 사회민주당 쪽 이게 사회주의와 이제 자본주의 사이에서 정말 이걸 결합하면서
이제 평등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이념에 많이 탐닉해서 이제 제가 학위 논문도 그렇게 쓰고 있겠지만, 사실 정말 그 유럽의 사회민주당 같은 그런 민주사회당이나 그런 모델의 정당도 나와서 이 신자유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런 이념적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정의당이나 이제 극소수의 그 진보당이 있지만은 이게 다 종북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일 걱정은 지금 이런 건전한 진보적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정말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뭐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할까야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그냥 당장 집권할 세력이 아니라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냥 유럽의 그런 그 사회민주당 지금 뭐 빌리 브란트도 나오고 지금 뭐 정권 교체도 하지만 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이제는 자라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뭐 갖는 데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장은 뭐 급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좀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해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신장모님하고 그다음에 이내원 선생님이요. 괜찮으시죠? 아니 뭐 다 좋아하세요. 목사님 답변나? 예. 저는 그 오늘 이 교수님 말씀을 아주 너무 많이 잘 듣고 좋은 강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한글이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너무 일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묻겠는데요. 지금 이 무형유산센터에 사무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글이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그 외래어에 엄청나게 많은 침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북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는 그래도 우리 한글 보존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남은 과거 예전 시대 때는 많은 일본어가 침식을 해요. 중국의 영향을 받을 때 중국어가 많이 잠식을 해왔고, 지금은 이 4개 외국어가 전부 다 한글을 잠식을 해서 신문을 보거나 뭐 이 텔레비를 보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만화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는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의 그 TV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많이 모를 때가 많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계속 커지면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나 정신 문화를 이용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을는지, 또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앞으로 계속 하려면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 언어와 문자의 순화, 또 이 전통 유지라는 게 뭐 어느 사회에서나 이제 중요한.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결국 말하고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저 사투리 정도밖에는 우리 어려움이 없으니까 함경도 사람이나 뭐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오랫동안 막혀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이게 같이 살게 되면 좀 대화가 어렵겠다. 가치관도 이제 물론 좀 다르지만은, 지난 7월 초에 우리가 이제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이제 무형유산 그걸 하면서 다른 것보다 남북 간에 먼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뭐 다른 나라하고 다 하면서 남북이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어떻게든지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 할 때부터 이제 제가 북쪽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잘 압니다. 그 사람 지금 한 10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내가 무형유산 마사인데 어떻게 좀 같이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자기도 뭐 좋은데 이게 남북에서 뭐 정부가 이렇게 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아직 뭐 평양이나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선 밖에서라도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그 협력회의라는 걸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6월부터 했더니 북조선에서 거기 나오겠다는 게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서 이제 학자 몇 사람하고 우리 한 7명이 가고 북에서는 무형유산 뭐 보존국인가 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청 같은데 노철수라는 이제 차장이 직접 나와서 6명 대표단을 데리고 그래서 그 여자도 2명이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4월 동안 몽고에서 이제 우리가 한중일 그다음에 몽고 남북한 이렇게 이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니 우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말이에요. 그 북조선 여자가 그래요. 도대체 한복이 뭡니까? 한복이라는 말을 몰라요. 우리 이거 한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한복이 뭡니까? 여기 입은 이게 한복 아닙니까? 이거 조선옷이죠. 이게 왜 한복입니까? 조선옷, 우리옷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복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벌써 언어가 굉장히 많이 서로 단절돼 있고 뭐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젊은 세대하고의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인터넷 보시면은 자꾸만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저도 뭐 모르는 말들이 막 나와요. 나오니까 뭐 여기 나오니까 뭐 도대체 뭐 그 멘붕이 뭡니까 뭐 그런 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멘탈 붕괴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창조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언어나 문화는 정말 그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유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폭을 넓혀야죠. 우리 이해 폭을 넓히면서 전 그래서 독일이 이제 분단 시대에 바로 그런 문제를 느껴서 이게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언어 문제는 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빌리 브란트가 동서도 화해 정책을 하면서 그 이후로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동서독의 그 언어 역사학자들이 만나게 해가지고 독일어 사전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독에서 쓴 말을 이쪽에서도 알고 여기서 쓴 말을 서독에서 알 수 있게 그 이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걸 해냈거든요. 우리 남북한도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북 언어학자들을 만남이라는 걸 지금 우리 문화재청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죠.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 당회가 2시 3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허락을 주셔서요. 우리 이내훈 집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다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내훈 집사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여기 LA 민주연합 공동대표이십니다. 저도 사실 이제 숭실대학에 대전에도 있었으니까, 거기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야간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그 한남대를 만드는데 이원철 총장님을 모시고 그쪽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커졌는데요.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이제 선임이 됐었고, 지금 이제 아트문화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결국은 통해서 평화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해적인 관계를 교육을 통해서 뭔가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여기 이제 남북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엘리트는 불란서와 독일이 함께 역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한 자리에 모여갖고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하고 일본하고,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떤 역사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를 서로는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서로가 이렇게 뭔가 주고받으면서 많이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아세아 이 태평양 쪽에 어떤 그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선언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내지는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박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성과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국제 이해 교육이 가장 필요한 데가 사실은 남북한이거든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런 정말 5,000년의 동질적인 그런 한 민족인데 이게 지난 70년 동안 갈라져 있으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많고 얘기가 안 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 지금 하나로 되어가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북한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그 북한에 대한 이해도 편견이 너무나 많고 북한에 가서 보시면 아시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있어온 이조시대 말이나 3.1운동이나 이제 거기에 대한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관에서부터 서로 많이 틀리고 그래서 역사 교과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을 겁니다. 근데 남북한을 고사하고 지금 남한 안에서 지금 역사 논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교조하고 지금 교육부하고 붙어서 지금 서로 죽이고 살고 난리 아닙니까? 이번에 전교조 완전히 폐쇄 문 닫게 했다가 다시 지금 법원에서 살려줘가지고 지금 또 다시 복귀하고 지금 그런 판인데 이 남북 갈등에 앞서서 이 남남 갈등을 지금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참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 벌써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은 이석기 진보당 문제도 물론 문제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빨갱이 혁명단체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기획을 많이 져야 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가령 국가보안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완전히 전국 좌파로 몰아서 그냥 신문에다가 그냥 사회문에다 큰 광고를 해서 죽여라 살려라 광고문을 계속해서 내고 교회가 또 그런 걸 내고 보수교단들이 또 내고 이런 형편이니까 사실 이제 남북 갈등이 앞서서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여기서도 또 남남 갈등이 교포들 사회에서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자유롭게 그래도 정말 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오히려 바깥쪽인데 여기서 사실 그런 디스코스와 다이얼로그가 돼가지고서 국내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참 이 교포들 사이에서의 그 소통도 제대로 이제 안 되고 또 편견이 많이 지배하고 이게 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평화의 교회에서 가면 거기에 상당히 있지 않나 작은 집단이지만은 그런 담론과 대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젊은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겨자씨 운동처럼 작은 것이 이제 크게 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번개팀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오늘 이 모임이 번개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일 박사님께서도 갑자기 부탁을 받아주셨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번개팀에 참여하셔서 아주 진지한 대화와 또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이 있는데 생략하겠어요. 과연 박근혜 지금 평화통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아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은 내일 모레 떠나시는데 혹시 뭐 갑자기 번개친다든지 뭐 그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박사님하고 상의해서 드리면 될거 아니에요. 참가자가 문제야. 당회가 문제야. 아, 그럼. 관계는. 우리 관계라고 하면 아, 우리는. 자, 성가대요. 오늘 세명 시간 동안 연습하고 갈 테니까요. 참가자 3명. 저희 다음 주에 50분까지 오세요. 50분. 다음 주 성가대 50분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한다고 얘기해? 네.